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역대 최장 1시간 20분.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좀 길었다 싶긴 했었는데 역대 최장 1시간 20분을 찍는 바람에 오늘은 어제 빼앗긴 시간 감안을 해서 오늘은 무조건 1시간 이내로 하자. 진짜 마음 먹고 왔습니다. 별로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계약서 담아주셨던 에코백 자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오도령 인형 에코백에 달고 양우산 쓰고 기대되네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의 기쁨 책을 저번 1임 때 사인받고 왔기에 다른 분들도 전문인 뵙고 에너지 받으시라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북토크 신청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시계로 할배처럼 루틴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양보를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다산북스에서 벌써 그저께 한 213분 그저께 기준입니다. 벌써 213분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그럽니다. 초대권을 당첨되셨다고 초대권을 발송한다고 하니까 아마 기다리시면 그 신청서 폼을 보내셨으면 이번 주에 아마 문자가 발송될 겁니다. 매일 새벽에 듣다가 조금 일찍 들으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에디서라는 분이셨군요. 채밀턴 2달째인데 아침 모닝 브리프 듣고 어서 올라오는 컨텐츠 챙겨보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얻은 정보는 마치 땅속에서 보석을 하나하나 캐내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이거 보석인지 그래도 아시는군요. 처음에는 연속 5번 맞추기를 목표로 했는데 어느새 그 목표 달성했고 우리 제니팡님이 5번 연속 맞추기 하셨군요. 지금은 연속 6번까지 성공하셨군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그 일복 맞추기를 6번 성공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니팡님도 꾸준히 그래도 저희 모닝브리프나 이 웜의 신박에서 댓글 남기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제가 느낌은 받고 있었지만 대단하십니다. 처음입니다. 자기 전에 듣는 건 처음이네요. 너무 졸린데 모든 신경을 깨워서 듣고 있어요. 너무 유익한 내용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많이 졸리네요 하셨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 댓글 읽다가 제 방송을 틀어놓고 이 댓글을 읽으면서 좋아요 눌러드리다가 너무 졸려서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자자. 제가 요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다가 꿀잠 주무시는. 근데 정말 이 댓글이랑 제 방송을 듣다가 너무 졸려서 잠을 자면 잠은 굉장히 편하게 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악몽 이런 거 안 꾸시잖아요. 그죠? 제 방송 듣다가 주무시면. 우리 강교사님이 오매불망 8번 연속 맞추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유미님이 처음에 5번 연속 딱 스타트 끊으셨고 그죠? 그러면 저희 회사 전화 주시면 트럼프 2.0 책이 남아 있거든요.
트럼프 2.0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밑에 댓글로 그 축하에 인사를 해주셨어요. 광교사님 기 좀 받아갈게요. 막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대댓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전무님이 부럽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제가 죄송하죠. 어릴 때 하도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자,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찍으면 팔고 나오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나는데 언제 엔비디아 추세가 끝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영역 확장이 없으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날만 있겠지요. 요즘엔 새로운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장 소식이 많아서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일부 익절하고 말씀하신 내년 폭락장에 다시 매수할까도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저도 시가총액 1등이 150불 되면서 됐지만 그러고 나서 또 180 갔고 지금 3% 빠졌지만 170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는 어깨에서 좀 팔다 보니까 항상 좀 먼저 파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 실제로는 그 옛날에 그분이 무슨 김장렬 씨였던가? 네, 김장섭? 네, 그분 성함이 김장섭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1등 주식을 매매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언제 사고 파느냐? 세계 1등 주식을 사서 갖고 있다가 나스닥이 3% 빠지면 팔고 그리고 한 2달 동안에 다시 3% 빠지는 게 안 나오면 다시 사면 된다. 네, 굉장히 간단 명료하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책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이분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강세장에서도 한 번씩 마이너스 3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2020년 코로나 때 그분 책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전 2019년도에 책이 나왔었던가. 근데 코로나 때 떨어질 때 잘 도망은 나오긴 했는데 3월 달에 저점 찍고 그러고 나서 4, 5, 6 쫙 올라왔어요. 그러면 2달 지났잖아요. 그리고 매수가 들어갔는데 2020년 6월 29일이었던가 뭐 언제 또 3% 빠져요. 그러면 그 위에서 딱 들어갔는데 3% 빠지면서 또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7, 8 지나고 나서 이제는 2달 동안에 3%가 안 나왔으니까 또 들어가면 9월에서 10월에 트럼프랑 바이든 선거 전에도 또 3% 이상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자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월, 12월 엄청난 랠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3%에 대한 부분도 이런 거죠. 우리가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올 때 어느 날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겨울이 오는 신호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겨울이 오니까 따뜻한 옷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데 봄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꽃샘추위 온다고 해서 뭐야 겨울이 다시 오는 거야 하면서 또 겨울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막 파카 꺼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이 전략은 정말 좋은 전략이다.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저는 내년에 3,000포인트 가는 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그 강세장의 추세를 다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마삼룰이라고 그러죠. 나스닥 마이너스 3% 되면 바늘.
그 참 기가 막힌 룰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시장, 이 강세장이 시장이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3% 하락에 그렇게 오히려 사야 될 때 파는 그런 우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하락장에도 이번 하락의 시작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빠질 때 그때 엔비디아 파는 전략,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전략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도. 그래서 한번 그 마삼루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게 이번 9월 10월에 나올지 그러고 나서 아니면 이번 조정은 마일드하게 지나가고 내년에 그런 마이너스 3% 첫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21년까지는 잘 주식을 정리해서 국내 주식은 5월 달에 다 정리했고요. 22년 1월 3일인가 7일인가 그때 1월 첫째 주에 나스닥이 3% 하락이 나와요. 22년 1월 초에. 그때 저희 고객분들한테 그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 고객분들만 보시는 그 카페에다가 올렸었죠. 미국 시장의 하락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이너스 3%를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꽉 차고 이제 더 이상 살 주식이 없고 딱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을 때 써먹기가 참 좋은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박살나서 이렇게 회복할 때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밸류에이션이 현저하게 싼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트레이딩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싼 구간에 추세 추종으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먹고 나오려고 할 때, 그럴 때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데 싼 영역에서 트레이딩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큰 추세를 놓치게 됩니다. 제 인생도 장대 양봉, 좋은 말 습관과 좋은 태도와 성실함 적어주셨고요. 자, 인턴 시작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아직은 익숙해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최근에 읽은 책에서 본 인간의 뇌에서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유연성이다. 더불어 작년에 개인적인 힘든 일로 멘탈이 많이 무너졌는데 전무님의 삶의 태도가 제 사고방식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 20분이나 이렇게 길게 찍었는데 그걸 또 선물 보따리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주식 스타일 얘기하시는데 왜 이리 찔리는지 하루빨리 찾아뵐게요. 네. 에코 가방 잘 들고 다닙니다. 자크까지 있어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채밀턴과 함께 꼭 요령, 효율적인 핵심 능력 배우고 싶습니다. 아톰님과 오도령님의 인형 키링 완전 기대됩니다. 우리 송구 매니저는 아톰이죠. 부모님이랑 담양 여행이 겹쳐서 북콘서트 못 가는 것이 아쉬웠는데 동영상 올려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북콘서트보다는 부모님하고 여행 다녀오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고요. 북콘서트 다산북서랑 얘기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미 반응이 너무 좋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오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네. 2번, 3번 하면 되니까요. 그죠? 드라이버는 쇼, 퍼터는 돈. 내기 골프 하실 때 돈 많이 따셨겠어요.
골프 주식 우리의 삶도 욕심 부리지 않고 따박따박 지키면서 기회를 노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따박따박입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은 태도와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라는 뜻이겠죠. 친구와 대화 시에 아니라는 말을 붙이면 벌금을 내는 내기를 했고 어느 순간 얘기할 때 그 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좋은 얘기를 하셨네요. 긍정적 마인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바꾸어 나가다 보면 긍정 마인드,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하셨습니다. 그거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짜증난다고 한두 세 번 말한 것 같은데 제 자신 반성합니다라고 또 대댓글 다셨습니다. 최근 읽은 책에서 온라인에서의 글과 댓글은 자신의 현관문에 붙이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실수를 내보일 수 있지만 글은 시간을 두고 정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도 부모님께 진짜 잘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전무님 부모님처럼 나중에는 보상 다 받을 수 있겠지요. 네, 그거는 세상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자영업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아이들 2명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무님 얘기 들으면서 항상 땡땡땡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2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은근 5명 중에 5쌍 중에 한 쌍은 불임이에요. 불임. 네. 그래서 아이 2명이나 이렇게 있으신 거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이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저희 회사 고객분하고도 식사하면서 지금 하시던 그 제조업을 거의 이제 접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 접으시고 그거 접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라고. 그 회장님도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으신 자질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부러운 나도 저런 영업이익률 막 30%, 40%, 50% 나는 저런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런 비즈니스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뭐 자영업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시면 주식 투자하시면 됩니다. 주식. 최대 입시 준비하는 고3 아들 12시부터 8시까지 운동하고 중간에 2시간 반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밥 친구 2명 있는데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길래 그 아들하고 2명 데리고 수원 남문시장 돈가스 맛집에서 주문해주고 오셨다고 하네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읽으면서 당연히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멋진 아빠세요 했더니 띠용 아들 둘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영이라고 돼 있으시네요. 아이디가. 골프 레슨도 감사합니다. 1시간 전에 올리셨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옥수수 죽 배급했었어요. 점심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우리 수익맘님이 저보다는 그죠? 좀 많이 연배시다 그죠?
제때 왜냐면 제때 옥수수죽 배급은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자, 시계로 달인 어르신을 지면을 통해 만나본 제 느낌은 본인의 딱 맞는 투자 방법을 알아내시고 꾸준히 성실히 루틴대로 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즐기는 투자. 그러기 위해서 주식이 어떤 건지 나는 어떤지. 결국 지피지기 한다는 거겠죠. 네. 자사주 많은 금융주가 소각으로 주가 상승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맞습니다. 자사주 많은 금융주를 소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100주가 있는데 발행 주식 수가 100만 주라고 합시다. 100만 주. 100만 주인데 자사주가 20만 주예요. 근데 20만 주를 다 소각을 해버리면 나머지 80 그래서 내가 8% 갖고 있었다. 8% 갖고 있는 분은 지분율이 10%가 되는 거죠. 20%가 소각돼서 없어지니까. 그렇게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할수록 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99만 9,999주를 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KB금융지주가 30조, 지금 시가총액이 30조라면 다 소각하고 한 주 남았으면 이 한 주의 가격이 30조가 될 겁니다. 그죠? 가격이.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대마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너무 높은 걸 자사주 계속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소위 말해서 너무 외국인 조언을 시켜주어서 그게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친구 추천으로 듣게 됐는데 제 하루의 일상이 되어서 참 좋아요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전기차는 BYD와 진리의 인도량과 점유율이 정말 장난 아니네요. 현기차는 북미 외 지역에서는 힘든 건가? 방산 관련 박스리 한 번 더 복습하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BYD와 진리 자동차가 벌써부터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 잃었다 하는 얘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벌면 본인 탓이고 이러면 남 탓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해야겠어요. 네. 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모든 1인 계약자 포트폴리오가 같은 건가요? 아침에도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1인 포트폴리오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랩 포트폴리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1임하고 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랩은 증권사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증권사에서 웬만하면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 약간씩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따라하기는 저희 인턴분들한테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턴분들한테 문자가 아마 발송이 될 겁니다. 아이고, 꿀꿀이죽 방송 듣다가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모멘텀님이 얘기하셨네. 자, 상속세 부담 완화나 선진국 시장에서 존재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은 함께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만을 위한 법안만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글쎄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업 경영에 대한 세제 완화나 달래는 법들이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본가와 착취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논의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이 부분이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상법 개정에서는 주주 충실의 의무잖아요. 주주 충실의 의무인데 이 상법 개정은 주주 충실의 의무. 주주 한 주를 갖고 있던 100주를 갖고 있던 만주를 갖고 있던 이제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본가가 되고 주식 없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동자인 거고 제가 KTNG나 이런 주식을 예를 들면서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우리가 담배를 피더라도 KTNG 주식을 들고 피시라고. 그래야 좀 덜 억울하다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자본가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러면 자본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커나가면서 이 노동자가 자본가의 그는 기업 성장을 일부 향유하는 식으로 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그런 게 사실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기능이고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이 상법 개정, 상법에 그게 정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업의 성장을 소액주주들이 같이 향유를 못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희 KB 자산운용에서도 그 SM에다가 여러 번 주주 서한을 보냈었어요. 그 라이크 기획이라는 그 법인을 이수만 의장이 따로 법인 만들어 놓고 SM으로부터 로열티 연간 한 150억씩 그렇게 받아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라이크 기획을 합병해라. 뭐 이런 얘기를 그 15%나 들고 있었거든요. KB 자산이. 근데 C가 안 먹혔어요. 그동안에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그게 좀씩 먹혔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뭐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런 식이었던 거죠.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피해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리가 교통질서 그다음에 편의점이든 어디든 슈퍼마켓에 옛날에 뭐 이렇게 가서 숍리프팅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건 훔쳐오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절도죄 이렇게 명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절도 행위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에다가 그렇게 법으로 명기한 거다. 네. 좀 너무 심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고 저는 계속 그 얘기도 하잖아요. 증여세나 상속세 완화시키라고. 네, 저는 그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내리는 게 그러면 증여세라도 빨리 30%로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지금 고여 있는 자산들을 빨리 30, 40대로 내려줘서 그 이 30, 40대들이 좀 그래도 편하게 애들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국내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소상공인도 살아나고 이거는 증여세 30% 낮추는 걸 만약에 민주당에서 안 하면 안 하시면 그거는 소상공인들 하여튼 내수 진작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증여세 30% 낮추면 증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라고.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한 방에 다 확보돼요. 한 방에. 1경 5천조 정도 되는 개인의 자산 중에서 20%, 20%면 3천조잖아요. 3천조를 증여를 하는데 3천조에 30% 증여세 900조가 들어오는 거죠. 900조. 그 900조 들어온 걸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잖아요. 네. 또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
황경희님께서 할머니지만 북토크 가고 싶어서 잘 몰라서 저도 27일 오전 신청했는데 제출만 하였고 다 끝났다고 하는 어느 분의 말씀에 근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고 그 제출하셨으면 그 당첨자 초대 문자가 아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만세님이 영미님이시네요. 핸디 80대 초반이시라고. 저도 따박이로 내기에 강한데 주식 잘할 기질인가요? 네, 80대 초반에 따박이로 치시면 주식 틀림없이 잘하실 수 있는 자질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채슬리 랩을 가입하고 싶은데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예, 랩은 신한금투, DB금투, 삼성증권 그리고 IBK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직접 PB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KB증권이나 은행, 신한은행이나 신한증권 등은 그 앱으로도 아마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KT전차 훨씬 저렴한 드론에 무용지물 되던데 그런데도 아직도 국방력 위한 필수일까요? 하셨더니 댓글에 바로 탱크가 피격되는 영상만 퍼져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상전의 왕은 탱크입니다. 라고 아주 명확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마스가 시동, HD는 한국 군함 생산 거점 확보, 한화는 미국 조선소에 올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궤도에 오른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아예 이렇게 마스가라고 딱 이렇게 해놨네요. We build the future together. 한미 조선협력 윈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 조선소를 찾아서 방명록을 작성한 뒤에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이 대통령 김동관 한화 부회장 이렇게 뒤에 쭉 계시군요.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HD 현대중공업에 한 가지 고민거리를 안겼는데요. 3년치 일감으로 10개의 도크를 쉴 틈 없이 돌리기 때문에 뜨는 시장인 함정건조와 유지보수 정비인 이 MRO 사업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HD 현대미포였네요. 중형 컨테이너선과 중형 유조선과 중국과 사업 영역이 겹쳐서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는 HD 현대미포를 마스가 프로젝트에 활용을 하며 신뢰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합병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정을 건조할 독을 최대 4개 확보한 만큼 군함 건조 능력과 인적 역량 등에서 국내 최고의 현대중공업이 미국 함정 건조에 본격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에서 유일하게 군함 건조 라이센스를 보유한 것도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 자, 지금 보시면 글로벌 함정 신규 계약 시장 규모이고요. 25년도에 43척, 밑에가 수량이고 위에가 금액이네요. 43억 달러인데 2028년만 되더라도 이게 283억 달러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40조 시장이 돼요. 현대미포는 이미 수주한 중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을 모두 건조하면 방위산업 및 마스가 협력 중심 조선소로 변신을 하게 되고요. 2개 독은 함정 건조에, 나머지 2개는 상선 건조에 투입됩니다.
HD 현대 관계자는 미국이 전시에 쓰이는 상선 수송망인 전략 상선단을 늘리는 과정에서 HD 현대미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 의회가 발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60척 수준인 전략 상선단을 10년 안에 250척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HD 현대그룹은 일단 모든 해외 함정을 대상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지만 최종 목표는 미국입니다. 마스크 프로젝트에 따라서 함정 건조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 미국은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에 따라서 군함의 해외 건조 및 수리를 금지하지만 국가안보 관련 긴급 상황이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는 이 예외 조항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업계에서는 한미 정부가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현지 건조 역량을 확충하는 데 올인하고 있고요. 필리조선소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을 현재 1에서 1.5척 수준에서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한 해 한 척에서 한 척 반? 그런데 이 한 7조 투자해가지고 20척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셨나요? 투자금은 필리조선소의 추가 도크 및 암벽 확보, 생산기지 신설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일반 상선으로 시작해서 함정 건조와 MRO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투자금은 대부분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에서 나오게 되고 펀드에는 산업은행과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필리조선소의 성공 여부가 마스가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미국 내 직접 생산을 택한 이 필리조선소가 성공을 하면 제2, 제3의 필리조선소가 나올 수 있어서이고요. 미국의 높은 생산비와 부실한 밸류체인, 숙련공 인력난을 극복을 하고 선박 건조에 성공하면 미국 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한화가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쥐게 될 거다가 미국 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한화가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요 앞에 보면 높은 생산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부실한 밸류체인 이거는 어떻게 극복할 건데, 숙련공 인력난 없잖아.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데, 이거 다 극복하고 선박 건조에 성공하면 당연히 주도권 질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하나그룹은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을 통해서 필리조선소 지원 사격에 나섰고요. 한화해운은 이날 필리조선소에다가 중형 유조선, MR탱크 10척과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한 척을 발주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필리조선소에 일감을 붙여줘서 건조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에서이고요. 중형 유조선은 필리조선소에서 전 과정을 건조하고 이보다 규모가 큰 LNG 운반선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블록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조립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태계 구축, 해외건조법 통과, 발등에 불이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막 닻을 올린 마스가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미국 본토에서 선박을 짓기로 한 한화는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되살리는 숙제부터 풀어야 된다. 아까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다, 그죠? 한국을 마스가 프로젝트 생산 거점으로 꼽은 HD 현대는 미국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해도 된다는 확인을 미국 정부에서 받아야 일감을 따낼 수가 있고요.
민관이 원팀이 돼서 각종 걸림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필리조선소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한화의 최우선 과제는 현지 생태계 구축이고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배 한 척을 제조하려면 블록 제작, 특수강제 공급, 기자재 제조 등 수많은 협력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런 밸류 체인이 없으면 다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 수입해 오는데 관세가 15%.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문제는 미국이 오랜 기간 대형 선박을 건조하지 않아서 현지 조선 생태계가 붕괴해 있고요. 한화 협력업체들의 미국 동반 진출과 미국 관련 기업 부활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용접, 설계, 엔지니어 등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상당수 업무는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은 장인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미국에서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해서 한국에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비자 문제도 수월치가 않죠. 현대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려면 번스 톨립슨 법부터 또 풀어야 되는데 이 법이 풀리지 않는 한 현대 미포가 보유한 도크에서는 미국 함정을 건조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밑 작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2월 군함 제작이 가능한 국가 범위를 동맹국으로 넓히는 법안이 일부 공화당 의원 주도로 의회에 제출됐고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HD 현대의 미국 군함 수주 가능성이 결정이 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국 의회에 효과적으로 알려야 하고 민관이 원팀이 돼서 미국 정부와 함께 설득 작업에 나서야 된다. 자, 여기서 조선 관련된 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미국 조선업 재건의 미래를 건 김동관 한미회담 숨은 주역으로 뭐든지 우리가 투자할 때 CEO 밸류라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CEO는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로 이 비즈니스에 굉장한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가, 어떤 또 큰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 해사청 마라드가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인 이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이 지난 26일 날 열렸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김동관 하락그룹 부회장을 주목하게 됩니다. 연단에 오른 김 부회장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명명식은 양국이 조선 산업을 재건하고 선박 건조 역량을 확장하며 미래 산업을 이끌 숙련된 인재 양성에 투자한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운을 뗐습니다. 한화는 미국 조선 산업의 새로운 장을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미국 내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투자와 기회를 창출하고 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영사가 끝나자 조용하던 조선소는 양국 관계자들로부터 터져나온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역은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정상회담 직전까지 양국 정부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세부 내용은 부족했지만 김 부회장이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안과 미 해군 유지 보수 정비 MRO 패키지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 부족분을 채웠다고 합니다. 한화가 조선업에 뛰어든 것은 불과 2년입니다. 2년.
김 부회장 주도로 23년 5월에 당시 한국조선해양의 인수가 무산인데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왔죠. 전통의 사명을 버리고 지금의 한화오션으로 개명한 데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고요. 사명 변경이 당시 수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5대양을 누비겠다는 좌표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변에 말을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인수 후 즉각 망가진 재무구조의 정상화에 나섰고요. 무더기 수주를 버리고 돈이 되는 선별 수주 전략으로 선회한 게 대표적입니다. 2023년 1965억 원 영업적자를 낸 한화가 지난해에는 2379억 원 흑자로 전환하고 올해는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화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최근 60조 원 규모로 투자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도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서 이날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 계획도 내놨습니다. 컨테이너선 위주이던 회사가 2년 만에 LNG 운반선과 군함, 잠수함까지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로 발돋움했다고 평했습니다. 하나그룹이 한번 점프업한 게 2002년이었던가요?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든든한 자금줄도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그룹이 약간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면 이번에 2007년, 2008년이었죠. 2008년에 대우조선해양 6조 얼마 써내가지고 그때 만약에 인수했었더라면 그때는 그룹이 휘청거렸을 거야. 조선업의 빅베스가 2013, 14, 15년도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거의 15년, 16년 만에 다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거죠, 그죠? 그때 안 하게 됐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인수하게 된 거 보면 결국 한화가 가져갈 회사였나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후속 논의가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누구시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 참석자 방한 중인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부산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가 정상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곧바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양국은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차관은 이날 부산에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하고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 참석자 지금 방한 중이라네요.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은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고 앞으로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SMR 소형 모듈 원자력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 서비스는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 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수원은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한다는 MOU를 맺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텍사스주의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한국의 독자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요. 제3국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 방안과 원전 크기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화하는 추세 등 새로운 원자력 시장에 한미가 어떻게 공동 대응해 나갈 건가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MOU 단계예요.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MOU를 이렇게 쭉 체결했다는데, 그래도 굵직굵직한 방향은 어떻게 하기로 하는지 이 방향 설정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잔치는 끝났다. 술렁. 프랑스도 초유의 사태 터졌다는데 국가 부채의 덫 볼게요. 일본과 프랑스가 국가 부채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데, 일본은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에 국채 이자만 120조 넘게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국채 이자로만요. 우리나라가 한 700조 가까이 되니까 6분의 1 정도를 이자로 내고 있군요. 올해보다 국채 이자 부담이 24%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에서는 국가 부채를 줄이라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야당이 맞서면서 내각이 붕괴할 위치에 처했습니다. 정치 불안으로 프랑스 금융시장도 흔들렸다네요. 자, 17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일본 장기금리.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금리 하에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0년물 맞죠? 이게 10년 국제금리가 1.62 하고,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09까지 떨어지는 듯 하더니 116.3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국채 이자 지급으로만 13조 엔가량을 부담할 거고 블라블라 돼 있고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관측과 야당의 소비세 인하 추진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인데요. 26년 예산 요구안에서 국채이자 지급비로 123조를 편성을 했군요. 그리고 예상금리를 올해 연 2%에서 내년에는 연 2.6%로 인상한다고요? 원금 상환분까지 더한 전체 국채비는 32조 4천억 엔 정도로 올해보다 15%나 증가합니다. 재무성이 내년 예상 금리를 2.6%로 잡은 것은 최근 장기금리 목표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서이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한때 17년 만에 최고치인 연 1.625를 나타냈습니다. 20년 만기가 2.65, 30년은 3.2, 40년이 3.45군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일본의 장기금리가 3.23이군요. 30년짜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치솟은 것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인됐기 때문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은행이 이르면 10월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일본 은행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연 0.5%로 올린 이후 7월까지 4차례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쭉 나오죠. 올해 1월에
0.25에서 0.5로 올렸고 작년 7월에 0에서 0.25로 올렸죠. 네. 니온 게이자이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완화 정책 잔치가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소수 여당으로 전략해서 지금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진 점도 국채금리가 상승한 원인으로 꼽히고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야당이 소비세 감세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시장이 대표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를 외면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니온 게이자이는 장기금리 상승은 재정 부담을 늘리고 추가 금리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채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근본 원인은 정부 부채 급증인데요. 일본 국채 발행 잔액이 작년 말에 1105조엔 1경이네요. 하긴 미국의 부채가 그죠? 33조 달러가 넘었으니까. 그래도 야, 1경이면 되게 크긴 크네요. 작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36.7%로 세계 최고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국채비는 급증한다. 정부의 부채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갈수록 또 늘어나고 있고 내년 일본 정부의 예산 요구액이 120조 엔대에 달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예산이 한 110조. 예산만 보면 우리가 거의 700조에서 2배가 안 되는데 그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리스보다도 나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고요. 정부가 국가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자 야당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주식시장도 흔들렸다. 이런 얘기. 프랑스 금융시장이 충격받은 배경은 정치 불안도 있다. 이런 얘기. 지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의회 불신임을 받아 붕괴했고 의회 불신임으로 정부가 무너진 것은 1962년 조르드 뽕피두 내각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지출 삭감을 담은 예산안의 합의 실패 이유였다고 하네요. 네, 그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더의 청산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세계 1위 중국 증시에 뭉칫돈이 몰린 이유. 자, 중국 상해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깜짝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서 세계 증시 상승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반기 들어서 다만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게 7월 이후네요. 7월 이후 국가별 증시 상승에서 상해 종합이 12.3, 짜취한 대만 증시가 9.2, 니케이 225 4.7, S&P 500 4.2, 한국 코스피 3.5, 7월 이후입니다. 많이 올랐네. 자, 상해 종합 지수에서 업종별 상승률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봤더니 헬스케어네요. 헬스케어. 72%나 올랐고
그리고 소재 49, 통신 서비스 41, IT 32, 금융 24, 부동산 16, 경기 소비재 14, 필수 소비재 13입니다. 자, 최근 증시 상승세와 달리 중국 경기 지표는 저조한 모습인데 중국의 7월 제조업 PMI가 4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3.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 4.6 밑돌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29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7%를 웃도는 등 청년 실업률이 17%래요. 이 펀더멘털 개선 신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강세장의 원인으로 우선 풍부해진 유동성을 꼽고요. 중국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과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이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가계저축 잔액은 1조 1천억 위안 오히려 감소했고요. 비은행 예금은 2조 위안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나 되네요. 미국이 30%, 우리가 한 70%대 되죠. 상해 종합주가 기준 주간 거래량과 신용잔액 모두 최근 15년 새 최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가계금융자산 중에서 22%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우리만큼이나 낮네요. 10조 위안 이상의 투자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컨설팅 업체 지벤 어드바이저는 중국 투자자들이 채권을 정리하고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AI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헬스케어 등 미래 전략 산업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이 AI 칩 제조업체인 캄브리콘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1년간 약 460% 급등을 해서 기존 최고가 주식인 구이저우 마오타이를 제치고 귀주 못해죠. 그냥 한자로만 하면 귀주 못하고 중국식 발음은 구이저우 마오타이를 제치고 가장 비싼 주식으로 부상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위안을 돌파했고요. 윙쿤 중 BNY 수석 전략가는 만약 딥시크가 중국산 칩을 사용할 수 있다면 나머지 반도체주도 날아오를 수 있다면서 중국 칩의 잠재적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업종별 상승률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관세 리스크가 완화된 것도 중국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4월 초 상호 관세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중국은 고율 관세의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지금 두 차례 유예가 돼서 부담 요인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투자자들이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와 정책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 사중전회가 오히려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시타오시 딜로이트 차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당분간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는 소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항상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메인 스트릿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주가만 올라가는 게 맞나 했는데 엄청난 유동성 랠리가 왔었죠. 세계 1위 중국 증시에 뭉칫돈 몰리네요. 어쨌든 중국의 증시랑 중국의 경제가 좀 턴어라운드를 해서 한 몇 년 동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살아나야 또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요커들 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내수도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가 쭉쭉 계속 내년까지는 좀 뻗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